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92세 아버지에게 간병인을 구한 지 2년 만에 300억 재산 중 171억이 65세 간병인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혼인신고는 저희 몰래 끝나 있었고 법은 적법한 결혼이라고 했습니다. 30년간 14명의 노인에게서 200억을 받아낸 그 간병인의 수법,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23일 아버지가 화장실에서 넘어지셔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고관절 골절이었습니다. 당시 아버지 나이 92세,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회복 기간 동안 누군가 24시간 곁에 있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5년 전 췌장암으로 돌아가셨고 저는 서울에서 무역회사 이사로 일하고 있었고 동생은 부산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강남구 대치동 42평 아파트에서 혼자 사셨습니다. 그 아파트 시세만 당시 27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강남역 근처 5층짜리 상가 건물, 시세 182억, 분당 정자동 3층 상가 건물, 시세 93억, 여기에 삼성전자 주식 6,500주, 시중은행 정기예금과 CMA 계좌까지 합치면 대략 304억 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1960년대부터 부동산 경매로 재산을 모으신 분이었습니다. 퇴원 3일 전 저는 대치동 간병인 소개소를 찾아갔습니다. 소개소 실장이 추천한 사람이 김미숙, 당시 63세였습니다. 이력서를 보니까 경력 17년, 추천서만 8장이었습니다. 서울대병원 VIP 병동에서 5년 근무했고요.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실 보호자로도 2년 있었습니다. 고령 환자 전문이에요. 소개소 실장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김미숙을 처음 만난 건 2019년 7월 1일 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키 162cm 정도, 단정한 단발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에 깨끗한 인상이었습니다. 어르신 건강 회복이 제 목표입니다. 월급은 나중에 생각하시고 일단 어르신부터 잘 모시겠습니다. 첫 면접에서 김미숙이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했습니다. 월 550만 원, 주휴 포함 조건이었습니다. 처음 석 달은 정말 천국이었습니다. 김미숙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아버지 죽을 끓였고 오전 10시에는 물리치료실까지 휠체어를 밀고 갔습니다. 집안은 항상 소독약 냄새가 날 정도로 깨끗했고 아버지 약은 한 알도 빠뜨리지 않고 챙겼습니다. 제가 주말마다 아버지 댁에 가면 김미숙은 따님 오셨으니 제가 잠깐 나갔다 올게요라며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완벽한 간병인이었습니다. 9월 중순쯤이었습니다. 아버지께 전화했는데 김미숙이 받았습니다. 어르신 지금 낮잠 주무세요. 깨우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오후 3시였습니다. 평소 아버지는 낮잠을 안 주무시는 분이었는데 이상했습니다. 1시간 뒤 다시 전화했습니다. 또 김미숙이 받았습니다. 어르신 아직 주무세요. 요즘 체력이 많이 떨어지셔서 잠을 많이 주무시거든요. 그 주 토요일 아버지 댁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는데 옆에 김미숙이 딱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30cm도 안 되는 간격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컨디션 어때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대답하시기도 전에 김미숙이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혈압이 좀 높으셨어요. 약 드시고 나서 괜찮아지셨죠? 아버지는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10월 들어서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아버지께 전화하면 10번 중 9번은 김미숙이 받았습니다. 어르신 화장실 가셨어요. 어르신 식사 중이세요. 어르신 목욕 중이세요.
어느 날은 저녁 8시에 전화했는데 어르신 벌써 주무세요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밤 11시에 주무시던 분이었습니다. 11월 9일 토요일, 저는 일부러 예고 없이 아버지 댁을 방문했습니다. 오전 9시 초인종을 눌렀는데 30초 정도 지나서야 문이 열렸습니다. 김미숙이었습니다. 아, 오늘 오신다는 말씀 안 하셨는데요? 그녀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니 거실 소파에 아버지와 김미숙의 찻잔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TV는 꺼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서류 뭉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뭐 보고 계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미숙이 재빨리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르신 건강검진 결과지요. 제가 정리 중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본 건 건강검진 결과지가 아니었습니다. 은행 로고가 박힌 서류였습니다. 그날 저는 아버지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미숙에게 마트 좀 다녀오라고 부탁하고 거실 문을 닫았습니다. 아버지, 요즘 전화 잘 안 받으시네요. 아버지는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숙이가 그러는데 내가 너무 자주 전화하면 아버지가 쉴 수가 없대. 그래서 꼭 필요할 때만 전화하라고 미숙이가 너한테 말하라고 했어.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아버지한테 전화하는 게 왜 문제예요? 아버지는 미숙이 말이 맞는 것 같아. 내가 전화하면 내가 신경 쓰여서 피곤하거들라고 하셨습니다. 92세 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12월 5일 아버지 생신이었습니다. 저희 자매와 조카 둘까지 총 4명이 찾아갔습니다. 생신상을 준비했는데 김미숙이 제가 준비할게요라며 주방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오후 5시에 도착해서 7시까지 겨우 2시간 있었습니다. 김미숙이 계속해서 어르신 피곤해하세요. 어르신 일찍 주무셔야 해요라는 말을 반복했고 결국 우리는 쫓겨나듯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동생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언니, 저 간병인 뭔가 이상하지 않아? 우리를 아버지한테서 떼어놓으려는 것 같아.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미 김미숙의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요. 2020년 1월 14일, 저는 아버지께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으로 오셔서 같이 살아요. 제가 직접 모실게요. 전화 너머로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싫어. 여기가 편해. 미숙이가 잘 돌봐주니까 괜찮아. 평소 같으면 그래. 내가 고생이 많은데 미안하다고 하셨을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젠 제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셨습니다. 2월 15일 음력으로 어머니 제삿날이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5년째 어머니 제사를 지내왔습니다. 제사상 준비를 위해 아버지 댁에 갔는데 아버지가 현관에서 저를 막아섰습니다. 올해는 제사 안 지낼 거야. 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미숙이가 그러는데 제사 지내는 건 미신이래. 돌아가신 사람은 음식 못 먹는데 왜 차리냐고. 생각해보니 맞는 말 같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60년 넘게 제사를 지내오신 아버지였습니다. 어머니 산소에 1년에 4번씩 찾아가시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간병인 말 한마디에 제사를 폐지하셨습니다. 뒤에서 김미숙이 차를 들고 나오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건강 생각하면 제사 준비 같은 거 안 하시는 게 나아요. 따님도 힘들잖아요.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3월부터는 아버지 댁 방문 자체가 전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 토요일에 갈게요. 제가 전화하면 김미숙이 받았습니다.
어르신 토요일에 병원 정기검진 있으세요. 그럼 일요일은요? 일요일은 어르신 교회 가시는 날이에요. 아버지는 평생 교회에 안 다니셨습니다. 아버지 언제부터 교회 다니세요? 한 달 전부터요. 어르신이 가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모시고 다녀요. 결국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김미숙이 허락하는 날에만 아버지를 뵐 수 있었습니다. 4월 22일 아버지 주치의 박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따님, 혹시 요즘 어르신 모시고 병원 오시는 분이 누구세요? 간병인인데요. 왜요? 그분이 요즘 진료실까지 따라 들어오셔서 어르신 대신 증상 설명하시고 약 처방까지 자기 의견 내세요. 보호자가 아니라 배우자처럼 행동하시더라고요. 좀 이상해서요. 저는 즉시 아버지께 전화했습니다. 김미숙이 받았습니다. 아버지 좀 바꿔주세요. 어르신 낮잠 주무세요. 깨워주세요. 중요한 얘기 있어요. 5분 뒤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목소리가 잠에서 깬 것처럼 흐릿했습니다. 아버지, 병원은 제가 모시고 가야죠. 왜 간병인이 진료실까지 들어가요? 아버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미숙이가 다 알아서 해주는데 내가 왜 나서? 너 바쁘잖아. 미숙이한테 맡기면 편한데 자꾸 왜 그래?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떨렸습니다. 제 아버지가 맞나 싶었습니다. 5월 11일 은행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국민은행 어르신명의 계좌에서 680만 원 출금되었습니다. 평소 아버지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쓰셨습니다. 연금 250만 원으로 생활하시고 나머지는 저축하셨습니다. 그런데 5월 한 달 지출이 1,340만 원이었습니다. 아버지께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에 큰돈 쓰신 데 있으세요? 잘 모르겠는데. 미숙이가 관리하니까 미숙이한테 물어봐. 김미숙에게 전화했습니다. 지난달에 1,300만 원 넘게 나갔는데 뭐에 쓴 겁니까? 어르신 건강식품이요. 홍삼, 오메가3, 루테인 이것저것 사드렸어요. 어르신이 필요하시다고 해서요. 영수증 보여주세요. 현금으로 주셔서 영수증 안 받았어요. 그게 더 싸거든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아버지 통장이랑 카드는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김미숙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따님이 하고 싶으시면 어르신한테 말씀하세요. 저는 어르신이 맡기셔서 관리하는 거예요. 6월 3일 저는 아버지 명의 모든 계좌 거래 내역을 은행에서 발급받았습니다.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총 4,87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어 있었습니다. 건강식품으로는 절대 설명이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3월 17일 하루에만 1,200만 원이 인출된 기록이었습니다. 6월 6일 토요일 저는 동생과 함께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김미숙에게 오늘은 우리끼리 이야기 좀 하고 싶으니 나가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김미숙은 저는 어르신이 부르시면 나가요라며 버텼습니다.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끼리 얘기 좀 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미숙이도 가족이야. 여기 있어도 돼. 저는 폭발했습니다. 가족이요? 간병인이 무슨 가족입니까?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92세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빠른 동작이었습니다. 내가 뭔데 미숙이한테 함부로 그래. 미숙이는 너보다 나한테 잘해줘. 평생 저를 혼낸 적 없는 아버지가 저한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동생이 저를 말렸습니다. 저는 그날 통장 내역서를 아버지께 보여드리지도 못하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동생이 울었습니다. 언니, 아빠가 왜 저래? 저 사람이 아빠한테 뭘 한 거야? 저도 몰랐습니다. 단지 확실한 건
우리 아버지가 92년간 쌓아온 판단력과 가치관이 2년도 안 되는 사이에 무너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인터넷에 간병인 재산 사기를 검색했습니다. 수백 개의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그중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80대 독거노인, 간병인과 결혼 후 50억 증여. 자녀들 법적 대응 실패. 기사를 읽는 내내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20년 7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서재 금고를 확인하기로 한 겁니다. 그 금고 안에는 아버지 인생 그 자체가 들어 있었습니다. 강남역 상가 등기권리증, 분당 상가 등기권리증, 대치동 아파트 등기권리증, 은행 통장 11개, 인감도장 2개, 삼성전자 주식 실물증서, 그리고 아버지가 직접 쓰신 유언장까지. 금고 비밀번호는 어머니 생신 6자리였고 저희 자매만 알고 있었습니다. 김미숙이 재래시장에 장 보러 나간 틈을 노렸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서재 문을 살짝 닫고 금고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290317. 삐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300억 재산의 모든 증서와 서류가 사라진 겁니다. 금고 안에 남은 건 1987년 가족사진 1장, 어머니 목걸이 하나, 그리고 먼지뿐이었습니다. 손으로 금고 안을 더듬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실로 뛰어나갔습니다. 아버지, 금고에 있던 서류들 다 어디 갔어요? 아버지는 태연하게 TV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거 미숙이가 안전한데 옮겨놨어. 어디요? 어디에 옮겼는데요? 은행에 뭐 있잖아. 금고 같은 거. 거기 넣었대. 대여금고요? 어느 은행이요?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미숙이가 알아서 했으니까.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김미숙이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곧장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금고에 있던 서류들 어디 있습니까? 김미숙은 장바구니를 천천히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이 금고 비밀번호를 자꾸 잊어버리셔서 제가 은행 대여금고로 옮겨드렸어요. 집에 두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잖아요. 그럼 대여금고 열쇠는요? 어르신이 보관하고 계세요.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대여금고 열쇠 어디 있어요? 아버지는 미숙이한테 맡겼어. 내가 잃어버릴까봐라고 하셨습니다. 김미숙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열쇠 지금 당장 보여주세요. 죄송한데요. 그건 어르신 재산이니까 어르신 허락 없이는 못 보여드려요. 악순환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김미숙한테 물어보라고 하고 김미숙은 아버지 허락 받으라고 했습니다. 결국 300억 재산의 모든 서류가 김미숙 손에 들어간 겁니다. 8월 14일 금요일 오후 3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강남역 상가 건물 1층 편의점 사장님이었습니다. 사모님, 혹시 건물 매도하실 계획 있으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어떤 아주머니가 50대 남자랑 와서 건물 구석구석 다 보고 갔어요. 건물주 대리인이라고 하던데요. 사진 찍고 재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CCTV 영상 좀 보내주실 수 있어요? 30분 뒤 카톡으로 사진이 왔습니다. 김미숙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클립보드를 들고 50대 남자와 함께 건물 계단을 오르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간 기록을 보니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정확히 2시간 동안 머물렀습니다. 즉시 아버지께 전화했습니다. 김미숙이 받았습니다. 아버지 바꿔주세요. 지금 당장요.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아버지, 강남 건물에 누가 다녀갔어요? 간병인이 왜 거기 가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미숙이가 건물 관리 상태 확인하러 갔나 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직접 갈 수 없으니까 대신 다녀온 거지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건 간병인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같이 간 남자는 누구예요? 아버지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자꾸 미숙이 의심하지 마. 미숙이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미숙이가 대신 해주는 건데 왜 자꾸 뭐라고 그래? 아버지가 먼저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제 아버지가 제 전화를 끊으신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박 법무사는 4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제3자가 마음대로 못 건드리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박 법무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치매나 정신질환이 있으면 성년후견인 제도를 쓸 수 있는데 멀쩡하시면 방법이 없어요. 본인이 원해서 주는 건 법으로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당장은 솔직히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따님, 박 법무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요즘 이런 케이스 정말 많아요. 간병인이 노인 고립시키고 재산 정보 다 파악하고 심지어 혼인신고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혼인신고만 되면 법적 배우자가 돼서 상속권까지 생겨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혼인신고. 그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9월 23일 저는 사설탐정 김 실장을 만났습니다. 김미숙이라는 사람 과거를 좀 알아봐 주세요. 뭔가 이상해요. 2주 뒤 받은 1차 보고서에는 경악할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미숙, 1956년생, 1991년부터 간병인 경력 시작,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총 7명의 고령 노인 간병, 그중 5명 사망, 사망한 5명 중 3명이 사망 전 김미숙에게 재산 증여 또는 유증, 2011년 증여받은 금액 8억 원, 2015년 상속받은 금액 12억 원, 2018년 유증받은 금액 9억 원, 총 29억 원.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내용이었습니다. 2016년 11월 김미숙은 당시 86세 노인과 혼인신고, 혼인 14개월 후 노인 사망, 법정 상속으로 약 37억 원 취득, 고인의 자녀 3명이 혼인무효 소송 제기했으나 패소, 법원 판결문 피고 김미숙과 고인을 기망하거나 강요한 증거 없음, 적법한 혼인으로 인정. 손에 들고 있던 보고서가 후들거렸습니다. 29년간 66억, 한 명당 평균 13억 원. 그리고 이제 우리 아버지 차례였습니다. 10월 7일 저는 그 보고서를 들고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김미숙을 밖으로 내보내고 아버지 앞에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김미숙이 그동안 몇 명한테서 돈을 받았는지 아세요? 아버지는 보고서를 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손으로 밀어내며 말씀하셨습니다. 나한테 그런 거 보여주지 마. 미숙이는 그런 사람 아니야. 아버지, 증거가 여기 다 있잖아요. 5명이나 죽었어요.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그 사람들이 미숙이한테 돈 준 건 고마워서 그런 거야. 미숙이가 잘해줬으니까 준 거지. 뺏은 게 아니야.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내가 정신 차려. 자꾸 미숙이 모함하지 말고. 그날 아버지는 저를 집에서 쫓아내셨습니다. 92세 노인이 계단까지 따라 나오셔서 당분간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창문 너머로 김미숙이 아버지 어깨에 손을 올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것을요. 2020년 11월 28일 토요일 오전 10시 17분, 저는 아버지 댁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아버지 생신 선물인 캐시미어 목도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30초가 지나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1분쯤 지나서 김미숙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오늘 오신다고 말씀 안 하셨는데. 그녀의 머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단정하게 묶여있던 머리가 파마를 한 듯 부드럽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옷차림도 달랐습니다. 간병인복이 아니라 베이지색 니트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까지. 아버지 계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계신데요. 잠시만요. 김미숙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30초쯤 후 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양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평소 집에서는 트레이닝복만 입으시던 아버지가 말입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양복을 입고 계세요? 아버지는 이거 미숙이가 외출하자고 해서라고 하셨습니다. 어디 가시게요? 교회. 오늘 미숙이 친구 딸 결혼식 축하 예배 있대. 그때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왼손 약지에 금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얇고 광택나는 금반지. 결혼 반지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반지를 끼신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결혼 반지도 서랍에 고이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그 반지 뭐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황급히 손을 뒤로 숨기셨습니다. 이거 미숙이가 선물로 줬어. 건강반지래. 건강반지요? 왜 하필 약지예요? 김미숙이 끼어들었습니다. 따님, 약지가 심장이랑 연결되어 있어서 혈액순환에 제일 좋대요. 어르신 손이 자주 붓고 저리셔서 제가 사드렸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그런 건강반지는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왼손 약지는 전 세계 어디서나 결혼반지를 끼는 손가락이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말을 꺼내려는데 김미숙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어르신, 늦겠어요. 11시까지 가야 하는데. 따님, 오늘은 어르신 바쁘시니까 다음에 오시면 안 될까요? 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다음에 와. 오늘은 약속이 있어. 저는 쫓겨나듯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까지 내려갔지만 차를 타지 않고 로비 소파에 앉았습니다. 30분 뒤 아버지와 김미숙이 함께 나왔습니다. 김미숙이 아버지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간병인이 환자를 부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부부가 산책 나가듯 자연스럽게 팔짱을 낀 모습이었습니다. 제 차에서 그들을 뒤따라갔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아니라 강남구청 근처 한정식집으로 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들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김미숙에게 직접 반찬을 떠다 주고 있었습니다. 김미숙은 아버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치 신혼부부 같았습니다. 12월 5일 아버지 94회 생신날이었습니다. 저희 자매와 조카 셋, 동생 배우자까지 총 6명이 찾아갔습니다. 오후 4시에 도착했는데 이미 생신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준비했어요. 김미숙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케이크에 불을 붙일 때였습니다. 제 조카가 할아버지, 소원 빌어요.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감으셨을 때 김미숙이 아버지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이 간병인의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한 배우자의 손길처럼 익숙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케이크를 자르며 동생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크리스마스 때
우리 제주도 여행 어때요? 아버지가 대답하시기도 전에 김미숙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요즘 혈압이 불안정하셔서 비행기 타시면 안 돼요. 주치의 선생님도 말리셨어요. 아버지는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저녁 7시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김미숙이 계속 어르신 피곤해하세요를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현관에서 아버지께 인사드릴 때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미숙이한테 잘해줘. 미숙이는 이제 가족이야. 가족이라는 단어가 계속 울렸습니다. 2021년 1월 2일 새해 첫날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설 명절 같이 보내자고 전화했습니다. 아버지는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올해는 명절 안 지낼 거야. 미숙이랑 둘이 조용히 보낼래.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60년 넘게 명절을 같이 보냈잖아요. 이제 나도 나이 많아서 복잡한 거 싫어. 미숙이가 조용히 쉬라고 했어. 그게 좋을 것 같아.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버지 댁으로 찾아가 김미숙과 정면 대결했습니다. 도대체 우리 아버지한테 뭘 한 겁니까? 왜 아버지가 자식보다 당신 말만 듣습니까? 왜 명절도 안 지내고 가족 만나는 것도 싫어하십니까? 김미숙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루 24시간 365일 어르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따님은 한 달에 몇 번이나 오세요? 일주일에 몇 번이나 전화하세요? 어르신이 누구를 더 의지하시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어르신은 외로우세요. 따님이 채워주지 못하는 외로움을 제가 채워드리는 거예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한 달에 서너 번, 많아야 5번 아버지를 뵀습니다. 전화도 일주일에 2~3번이 고작이었습니다. 김미숙은 매일 아침 눈 뜨면 아버지 곁에 있었고 잠들 때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2월 들어 아버지는 저희 전화를 아예 받지 않으셨습니다. 2주 동안 20번도 넘게 전화했지만 단 한 번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김미숙에게 전화하면 어르신이 요즘 피곤해하셔서 통화 안 하시겠대요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2월 22일 저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와 연락이 안 됩니다. 간병인이 고립시키고 있어요. 경찰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연락 안 하시는 거면 저희가 개입하기 어렵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확인이라도 해주세요. 아버지가 안전한지 확인해 주세요. 경찰이 아버지 댁을 방문했습니다. 아버지는 나는 괜찮다. 자식들이 자꾸 귀찮게 해서 전화 안 받는 거다라고 진술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 3월 17일 수요일 오전 9시 28분 제 인생이 무너지는 우편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2021년 3월 17일 수요일 오전 9시 28분 우체부가 등기우편을 건넸습니다. 발신인은 강남구청 가족관계 등록과였습니다. 회사 출근 준비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무심코 봉투를 뜯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 발급 안내. 귀하에 붙인 박성우 1927년 4월 3일생님의 혼인신고가 2021년 2월 28일 접수되어 처리 완료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배우자 김미숙 1956년 11월 12일생. 혼인신고일 2021년 2월 28일. 신고장소 강남구청 가족관계 등록과 94세 아버지가 65세 간병인과 결혼했습니다. 그것도 저희 자매 몰래 2주 전에 이미 끝난 상태였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즉시 동생에게 전화했습니다. 정희야, 아빠가 김미숙이랑 결혼했어. 동생은 처음엔 웃었습니다. 언니 무슨 소리야? 농담 그만해. 진짜야.
구청에서 공문 왔어. 2월 28일에 혼인신고 끝났대. 전화 너머로 동생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40분 뒤 저희 자매는 아버지 댁 앞에 서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연타했습니다. 김미숙이 문을 열었는데 이번에는 표정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유로웠습니다. 아니, 당당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공문을 아버지 앞에 내던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대체 뭐냐고요? 아버지는 서류를 집어들고 천천히 읽으시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거. 나 미숙이랑 결혼했어.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마치 저녁 뭐 먹었는지 말하듯 담담했습니다. 왜 저희한테 말도 안 하셨어요? 어떻게 자식들 몰래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반대할 것 뻔하잖아. 그래서 먼저 하고 나중에 알리는 거야. 내 인생이야. 내가 결정하는 거지. 옆에 서 있던 김미숙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저한테 청혼하셨어요. 처음엔 제가 사양했죠. 나이 차이도 있고 따님들 생각도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어르신이 3개월 동안 계속 원하셔서 결국 승낙했습니다. 어르신 외로우신 거 아시잖아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청혼이요? 94세 노인이 29살이나 어린 간병인한테 청혼을 했다고요? 김미숙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증거 있어요. 어르신이 제게 보내신 문자들. 화면에는 아버지 번호로 온 문자들이 있었습니다. 미숙아, 나랑 결혼해줘. 내가 죽을 때까지 책임지고 싶어. 미숙이 없으면 나 살 수 없어. 가족 되어줘. 미숙아, 사랑해. 나랑 평생 함께하자. 동생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조작이야. 아버지가 그런 문자를 보낼 리 없어. 김미숙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르신께 직접 물어보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가 보낸 거 맞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60년을 함께 사신 어머니는 어떡하고요? 아버지는 처음으로 표정이 흔들리셨습니다. 내 엄마는 내 엄마고 미숙이는 미숙이야. 나는 이제 혼자 살기 힘들어. 누군가 필요해. 동생이 김미숙을 향해 물었습니다. 결혼이 아니어도 간병인으로 충분히 돌봐줄 수 있잖아요. 왜 굳이 결혼까지 해야 했어요? 재산 때문 아니에요? 김미숙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재산이요? 저는 어르신을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그리고 법적으로 가족이 되어야 어르신이 돌아가실 때까지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잖아요. 만약 어르신이 위독하실 때 따님들이 저를 쫓아내면 어떡해요? 저도 보호받아야죠.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2019년 7월 아버지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 이 결말을 향해 달려온 겁니다. 그날 오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30년 경력의 송 변호사는 혼인신고 서류를 검토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혼인무효 소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승소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왜요? 명백히 재산을 노린 거잖아요. 입증이 안 돼요. 본인들이 직접 구청 가서 신고했고 어르신 의사 능력도 정상이에요. 사기나 강요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송 변호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일단 소송은 해보세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김미숙 씨는 이제 법적 배우자예요. 상속 1순위고 어르신 재산에 대한 권한도 생긴 겁니다. 혼인 무효가 안 되면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법정 상속분으로
최소 40% 이상 가져갑니다. 다음 날 구청 가족관계 등록과를 찾아갔습니다. 94세 노인과 65세 간병인의 혼인신고를 그냥 받아주는 게 맞습니까? 조금이라도 의심 안 했어요? 담당 공무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있어도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어요. 두 분 다 직접 와서 신청서 작성하시고 신분증 확인했고 서명도 본인이 직접 하셨어요. 저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CCTV 영상 볼 수 있나요? 요청했습니다. 30분 뒤 받은 영상에는 2021년 2월 28일 오전 10시 23분 아버지와 김미숙이 나란히 걸어 들어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양복을 입으셨고 김미숙은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창구에서 서류를 작성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펜을 들고 또박또박 이름을 쓰셨습니다. 김미숙이 옆에서 뭔가 속삭이자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강요당한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무덤 앞에 무릎 꿇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미쳤어요. 간병인이랑 결혼했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제가 더 자주 찾아뵀어야 했나요? 제가 아빠를 지켜야 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동생이었습니다. 언니, 방금 아빠한테 전화 왔어. 김미숙이랑 신혼여행 간대. 제주도로. 전화를 끊고 나서 허탈하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94세와 65세의 신혼여행. 이건 악몽이었습니다. 하지만 깨어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2021년 4월 6일 화요일 오후 2시 37분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KB국민은행 박성호님 명의 정기예금 18억 2천만 원이 해지되었습니다. 잔액 영원. 회의 중이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정기예금은 아버지가 2015년에 5년 만기로 가입한 상품이었습니다. 만기는 2025년 4월이었습니다. 중도해지하면 이자를 못 받는데 왜 4년이나 일찍 깬 걸까요? 회의를 중단하고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제 아버지 계좌인데 누가 해지했습니까? 상담원이 확인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내점하셔서 해지하셨습니다. 2021년 4월 5일 오전 11시 12분에요. 혼자 오셨어요? 동행인이 한 분 계셨던 것 같은데 서류에는 본인만 서명되어 있습니다. 동행인 김미숙이 분명했습니다. 그 돈 어디로 갔습니까? 고객 정보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문의하셔야 해요. 즉시 아버지께 전화했습니다. 김미숙이 받았습니다. 아버지 바꿔주세요. 어르신 낮잠 주무세요. 18억짜리 예금 해지하고 낮잠 주무세요? 지금 당장 깨워주세요. 3분 뒤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목소리가 흐릿했습니다. 왜 그래? 아버지, 18억 예금 왜 깨셨어요? 그 돈 어디 갔어요? 미숙이가 더 좋은 데 옮긴대. 이자 더 많이 주는데. 어디요? 어느 은행이요? 그건 미숙이가 알아서 했으니까 미숙이한테 물어봐. 김미숙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그 18억 어디 갔습니까? 그녀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명의로 세컨더리 뱅크에 예치했어요. 이자가 연 4.5%예요. 국민은행은 2%밖에 안 줬잖아요. 어느 세컨더리 뱅크요? 정확한 은행명 대세요. 그건 어르신 재산 정보라 따님한테 말씀드릴 수 없어요. 어르신께 물어보세요. 악순환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김미숙한테 물어보라 하고 김미숙은 아버지 허락 없이 못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5월 20일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 이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분당 상가 건물 매도하실 겁니까? 무슨 소리세요?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어제 건물주 부인이라는 분이 와서 시세 알아보고 가셨어요. 매도 의향 있다고 하시던데요. 건물주 부인. 김미숙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법적으로 아버지의 배우자였습니다. 떳떳하게 부인 행세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얼마에 팔겠다고 했어요? 시세가 93억인데 90억에 빨리 처분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금매로 내놓으면 85억에도 나갈 것 같다고 했어요. 3억에서 8억을 깎아서 팔겠다는 겁니다. 왜 급하게 헐값에 팔려는 걸까요? 저는 그날 저녁 아버지 댁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분당 건물 팔지 마세요. 아버지는 TV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숙이랑 상의해서 정할 거야. 아버지, 그 건물은 아버지가 35년 전에 사신 거예요. 추억이 있는 건물이잖아요. 나 이제 늙어서 건물 관리 못해. 팔고 편하게 살고 싶어? 김미숙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르신 건물 관리비가 한 달에 400만 원씩 나가요. 세입자들 문제도 많고요. 어르신 연세 생각하면 현금으로 갖고 계시는 게 나아요.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뭐 하게요? 그 돈 어디에 쓸 건데요? 어르신 노후 생활이요. 요양병원비, 의료비, 간병비 다 돈 들잖아요. 간병비. 결국 본심이 나왔습니다. 6월 13일 저는 전문 재산조사 업체에 의뢰했습니다. 아버지 명의 모든 재산을 추적해달라고 했습니다. 한 달 뒤 받은 보고서는 경악스러웠습니다. 2019년 7월 김미숙 간병 시작 시점. 대치동 아파트 27억. 강남역 상가 182억. 분당 상가 93억. 삼성전자 주식 6,500주 약 3억 2천만. 정기예금 CMA. 총 21억 8천만. 합계 327억 원. 2021년 6월 현재. 대치동 아파트 28억 시세 상승. 강남역 상가 180억 시세 하락. 분당 상가 90억 시세 하락. 삼성전자 주식 3,200주 약 2억 8천만, 3,300주 매도됨. 확인 가능 예금 9억 2천만. 합계 254억 원. 2년간 사라진 돈 73억 원. 보고서에는 추가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라진 73억의 일부 추적 결과 2020년 3월에서 12월 현금 인출 총 2억 8,200만 원 용도 불명. 2020년 8월 17일 김미숙 명의 계좌로 5억 입금 증여세 신고 없음. 2021년 1월 23일 김미숙 명의 계좌로 추가 10억 입금 증여세 신고 없음. 2021년 3월 5일 출처불명 법인 계좌로 12억 이체. 나머지 약 9억 8천만 추적 불가. 김미숙은 이미 최소 40억을 가져갔고 나머지 33억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즉시 국세청에 탈세 신고를 했습니다. 김미숙이 증여세 신고 없이 15억을 받았습니다. 한 달 뒤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미숙 씨 측에서 증여가 아니라 차용이라고 주장합니다. 차용증이 있어서 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차용증. 김미숙은 이미 모든 걸 준비해 놓았습니다. 7월 2일 은행에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신한은행 박성호님 명의 부동산 담보대출 40억 원이 실행되었습니다. 강남역 상가 건물에 대출이 잡힌 겁니다. 아버지께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건물에 왜 대출 받으셨어요? 미숙이가 필요하다고 해서 40억이나 빌려서 뭐 했어요?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미숙이가 설명했는데 기억이 안 나. 김미숙에게 전화했습니다. 40억 어디에 쓸 겁니까? 어르신 요양시설 계약금이요.
나중에 어르신이 거동 못하시면 프리미엄 요양병원 들어가셔야 하잖아요. 미리 자리 확보해놨어요. 40억짜리 요양병원이요? VIP 시설이에요. 1인실에 24시간 전담 간호, 최고급 시설이죠.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알아보니 서울에서 제일 비싼 VIP 요양병원도 계약금이 5억이면 충분했습니다. 나머지 35억은 어디로 간 걸까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재산의 절반이 사라질 거라는 것을, 그리고 남은 절반도 김미숙이 법적 배우자로서 가져갈 거라는 것을. 327억 중에서 제 손에 남을 돈은 얼마나 될까?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울음이 터졌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것들이 한 사람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 무너지는 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건 이 모든 게 합법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2021년 8월 10일 저는 서울 서초동에 있는 전문 심층조사 업체 트루스 리서치를 찾아갔습니다. 대표 조사관 강 팀장은 20년 경력의 전직 검찰 수사관이었습니다. 김미숙이라는 사람의 과거를 샅샅이 파헤쳐 주세요. 이 사람이 우리 아버지한테만 이런 짓을 한 게 아닐 것 같아요. 한 달 뒤인 9월 8일 강 팀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따님, 이거 보고서 먼저 받아보시고 앉아서 읽으세요. 충격적입니다. 그날 저녁 받은 83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는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김미숙 전과 기록 없음. 김미숙 간병 경력 1991년에서 2021년 총 30년. 간병한 노인 총원 14명. 사망한 노인 9명. 재산 이전 기록 9명 모두에게서 재산 수령. 보고서는 한 명씩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번 피해자 김춘자여. 당시 78세. 간병 기간 1995년 3월 1995년 9월 6개월. 사망일 1995년 9월 17일. 재산 이전 사망 1개월 전. 마포구 아파트 한 채 증여. 당시 시세 1억 8천만. 유족 소송 무효 청구 기각 본인 자유이사 인정. 2번 피해자 박종철남. 당시 81세. 간병 기간 1998년 1월 1999년 4월 1년 3개월. 사망일 1999년 4월 3일. 재산 이전 유언장으로 예금 3억 2천만 유증. 유족 소송, 유언 무효 청구, 기각 3번. 피해자 최명숙여. 당시 83세. 간병 기간 2003년 6월, 2006년 1월 2년 7개월. 특이사항 양자결련 체결 2005년 11월. 사망일 2006년 1월 29일. 재산 이전, 법정 상속으로 전 재산 8억 취득. 유족 소송, 양자결련 무효 청구, 1심 패소, 항소 취하 4번. 피해자 이철수남, 당시 79세. 간병 기간 2007년 9월, 2010년 2월 2년 5개월. 사망일 2010년 2월 14일. 재산 이전, 사망 6개월 전 성북구 주택 및 예금 증여 총 12억. 유족 없음 독거노인. 5번 피해자 조영철남, 당시 86세. 간병 기간 2011년 3월, 2013년 8월 2년 5개월. 특이사항 혼인신고 2012년 1월 17일. 사망일 2013년 8월 9일. 재산 이전 배우자 상속으로 37억 취득 강남 아파트 2채, 예금. 유족 소송, 혼인무효 청구, 전부 패소. 판결문 적법한 혼인. 기망강요 증거 없음. 손이 떨렸습니다. 2012년에 이미 혼인신고 수법을 썼던 겁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6번 피해자 정만수남, 당시 88세. 간병 기간 2014년 2월,
2015년 5월 1년 3개월. 사망일 2015년 5월 23일. 재산 이전. 사망 2개월 전 송파구 상가 건물 증여 18억. 유족 고소. 사기죄 혐의 없음 처분 2015년 9월. 검찰 결정문 피해자의 자발적 증여로 판단됨. 7번 피해자 한영자여. 당시 90세. 간병기간 2016년 1월, 2017년 11월 1년 10개월. 사망일 2017년 11월 4일. 재산 이전 유언장으로 전 재산 25억 유증. 유족 고소 사기죄. 유언 대용 신탁 무효 무혐의. 8번 피해자 김봉식 남. 당시 84세. 간병기간 2018년 4월, 2019년 3월 11개월. 특이사항 간병 중 유족과 마찰, 고소당함. 고소 내용 노인학대, 재산 갈취 시도 무혐의 2018년 12월. 사망일 2019년 3월 17일. 재산 이전, 사망 1개월 전 예금 9억 증여. 증여 당시 김봉식 상태 파킨슨병 말기, 거동 불가. 유족 소송, 증여 무효 청구, 기각. 9번 현재 진행 박성호 남 94세 제 아버지. 간병 시작 2019년 7월. 혼인신고 2021년 2월 28일. 확인된 재산 이전 최소 15억 증여. 58억 행방불명. 진행 중.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충격적인 총계가 나와 있었습니다. 김미숙이 30년간 14명에게서 가져간 총액 189억 3,700만 원. 평균 1인당 수령액 21억 원. 가장 많이 받은 케이스 5번 조영희, 혼인 37억. 가장 짧은 간병기간 6개월. 가장 긴 간병기간 2년 7개월. 보고서에는 김미숙의 수법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김미숙의 7단계 수법. 1단계 타깃 선정, 간병 시작. 고령 75세 이상, 독거 또는 자녀와 멀리 사는 노인. 재산 10억 이상. 치매 없음 의사 능력 있어야 법적 효력 인정. 2단계 신뢰 구축 1에서 3개월. 완벽한 간병 서비스 제공. 자녀들에게도 호감 얻기. 노인의 외로움, 불안 파악. 3단계 고립화 3에서 6개월. 노인과 자녀 사이 이간질. 전화 차단, 방문 방해. 자녀들은 재산만 노린다 세뇌. 4단계 의존 심화 6에서 12개월. 모든 일상 통제 병원, 식사, 약, 통장. 저 없으면 안 된다 인식 심기. 정서적 의존 극대화. 5단계 법적 관계 형성 12에서 18개월. 증여, 유언장, 양자결연, 혼인 중 선택. 반드시 본인 의사로 보이게 서류 작성. 변호사 공증인 동행해. 적법성 확보. 6단계 재산 이전 18에서 24개월. 단계적으로 현금화. 부동산 현금 김미숙 계좌. 증여세 회피 위한 차용증 위조. 7단계 종료 노인 사망 후 법적 상속 또는 유증 수령. 유족 소송 대비 완벽한 증거 확보. 새로운 타깃 물색. 보고서 마지막에 강 팀장의 소견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미숙은 30년간 이 일을 해온 전문가입니다. 법의 허점을 완벽하게 파고듭니다. 노인이 의사 능력만 있으면 본인이 원해서 준 것으로 인정되는 현행법의 맹점을 이용합니다. 8번이나 고소, 고발당했지만 단 한 번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가장 무서운 점은 폭력이나 협박을 전혀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심리 조종만으로 노인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노인들은 마지막까지 김미숙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으며 죽습니다. 따님,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늦었습니다. 혼인신고까지 끝났고 재산도 상당 부분 이동했습니다. 법정 싸움을 해도 승산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건 남은 재산이라도 지키는 것뿐입니다.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김미숙의 10번째 성공 사례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5번 피해자 조영철의 딸을 수소문에서 찾아냈습니다. 통화에서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병원에서 제 손을 잡고 미숙이가 너보다 낫다고 하셨어요. 그 말이 유언이었어요. 저는 8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말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에도 똑같은 절망이 보였습니다. 2021년 10월 5일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기로 했습니다. 성년후견 심판 청구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의 피성년후견인 박성호 94세는 제3자의 부당한 영향으로 정상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진단서를 첨부해 신청했습니다. 11월 23일 법원 신문기일이 잡혔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출석하셨습니다. 옆에는 당연히 김미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지금 날짜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2021년 11월 23일입니다.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문재인입니다. 따님이 왜 이 신청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버지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재산 때문입니다. 내가 미숙이한테 주는 게 싫은 거죠. 하지만 나는 멀쩡합니다. 내 돈 내가 쓰겠다는데 왜 간섭합니까? 12월 7일 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구 기각. 법원은 피성년 후견인으로 지정할 만큼 사무 처리 능력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94세와 65세의 29살 차이, 간병인과 환자 관계에서 이루어진 혼인은 김미숙의 기만과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22년 3월 18일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김미숙이 박성호를 기망했다는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CCTV 영상, 혼인신고 서류,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하면 박성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혼인으로 판단된다. 원고 패소, 항소했습니다. 2심도 같은 결과였습니다. 대법원까지 갔지만 2022년 7월 상고 기각. 김미숙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아버지의 배우자였습니다. 2022년 9월 14일 목요일 오전 6시 42분 김미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이 쓰러지셨어요. 지금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이에요.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의식은 없었습니다. 김미숙이 보호자 동의서에 사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딸인데 왜 저한테 연락 안 했어요? 의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법적 배우자분이 1순위 보호자세요. 그분이 연락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한 달 동안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김미숙은 단 하루도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 앞 보호자 대기실에서 잤고 면회 시간마다 들어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간호사들은 정말 지극정성이시네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3번 병원에 갔습니다. 회사 일이 있었고 솔직히 김미숙과 마주치는 게 고통스러웠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보다 부인이 더 자주 왔더라. 2022년 10월 17일 화요일 오전 4시 15분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향년 95세. 임종순간 옆에 있던 사람은 김미숙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연락받고 달려갔을 때 이미 아버지는 식어가고 계셨습니다. 장례식장은 김미숙이 예약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특실. 김미숙이 상주로 앉았습니다. 법적 배우자니까요. 저희 자매는 그 옆에 섰습니다. 조문객 300명 중 200명이 김미숙에게 먼저 인사했습니다. 부인, 힘내세요. 장례식 3일 동안 김미숙은 완벽하게 슬퍼하는 미망인 역할을 했습니다. 눈물도 흘리고 영정 앞에서 절도하고 조문객들에게 어르신이 편히 가셨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친척은 제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말년에 좋은 분 만나셨구나. 2022년 10월 27일 상속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유언장은 없었습니다. 법정 상속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배우자 1.5, 자녀가 길의 비율.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남은 재산. 대치동 아파트 30억 시세 상승. 강남역 상가 175억 근저당 40억 설정. 분당 상가 매각됨 85억에 2022년 6월 매각, 현금화. 삼성전자 주식 전량 매도됨. 예금 및 현금 42억. 총 재산 247억 원 부채 40억 제외 시 순자산 207억. 계산상으로 김미숙 목 약 89억, 저희 자매 각각 약 59억.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었습니다. 상속세가 98억 원이 나왔습니다. 김미숙은 말했습니다. 강남 상가 팔아서 세금 내야죠. 안 팔면 체납됩니다. 저는 거부했습니다. 그 건물만은 안 팔아요. 다른 방법 찾아봐요. 하지만 지분 60%를 가진 김미숙이 매각을 강행했습니다. 2023년 4월 건물은 168억에 급매로 팔렸습니다. 시세보다 12억 싼 가격이었습니다. 최종 정산. 김미숙 수령액 84억. 생전 증여 15억 포함하면 99억. 제목 56억. 동생 목 56억. 327억 중에서 김미숙이 가져간 돈은 사라진 돈을 포함해서 총 215억이었습니다. 2023년 7월 12일 저는 우연히 부동산 카페에서 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88세 자산가 어르신 간병인 구함. 경력자 우대. 전화번호를 검색했습니다. 김미숙이었습니다. 그녀는 벌써 다음 타깃을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사람 조심하세요. 30년간 14명 노인한테서 200억 가져갔습니다. 1시간 뒤 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제 댓글도 삭제되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2026년 2월 저는 여전히 매일 후회합니다. 아버지를 더 자주 찾아뵐 걸, 더 오래 전화할 걸, 간병인을 더 일찍 의심할 걸. 하지만 가장 큰 후회는 이겁니다. 아버지가 진짜 외로웠다는 걸 몰랐던 것. 92세 노인은 매일 혼자 깨서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다 잠들었습니다. 한 달에 서너 번 오는 자녀보다 24시간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더 소중했을 겁니다. 김미숙은 그 외로움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김미숙은 법적으로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는요? 30년간 189억, 우리 아버지 포함하면 352억, 평균 나이 85세 노인 15명의 마지막을 이용한 여자.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혼자 계시면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찾아뵈세요. 전화는 매일 하세요. 간병인을 쓰더라도 절대 방심하지 마세요. 통장, 인감, 등기권리증은 반드시 자녀가 보관하세요. 이상한 징후 보이면 주저 말고 개입하세요. 법은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법은 본인 의사만 존중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김미숙 같은 사람이 다음 타깃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 타깃이 여러분 부모님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